한국은 문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뻔뻔하게 김치, 한복, 심지어 태권도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런던의 국제 미디어 포럼의 한 연회실. 중국계 기자가 한국에 대한 문화 왜곡 사실을 외치고 있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인 회의장은 조롱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한 영국 출신의 유명 다큐 프로듀서는 말없이 이를 악물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둘러싼 국제적 충돌의 현장. 오늘의 놀라운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헨쇼입니다. BBC에서 2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프로듀서죠. 세계를 돌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제 삶이자 사명이에요.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나는 일.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런던의 흐린 오후, 저는 국제 미디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세션이었고 그 자리에서 중국계 기자 왕 리밍의 발언이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치, 한복, 심지어 태권도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한국은 역사를 소설처럼 지어내고 있죠. 모든 동아시아 문화를 자기 것이라 우긴다니까요. 회의장은 갑자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 의문이 피어났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삼성, 현대, K-팝, 드라마로 대표되는 나라였는데 과연 그들이 그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 한국이 정말 문화 도둑질을 한다는 게 진짜일까? 다음 날 BBC 본사 편집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꺼냈죠. 어제 포럼에서 들은 얘긴데 한국이 김치까지 자기 것이라며 우긴데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 마이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 그 이상한 민족주의 말이지? 나도 들어봤어. 경제는 성장했는데 문화적 자신감은 부족해서 그런 거래. 말이 나온 김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몇 개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김치 전쟁, 한복 논란 같은 키워드가 실제로 존재하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이런 논쟁에 집착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인 케빈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를 찾았어. 바로 한국이야.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문화를 증명하려 드는 걸까? 케빈은 고개를 갸웃했죠. 사라, 너 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그냥 편견에서 출발하는 거 아냐?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과연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봐야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동료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특히 제작 총괄인 제이슨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사라, 정말 김치 다큐멘터리 찍겠다고? 자네 커리어에 상처나는 거 아닌가 몰라. 하지만 제 직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운 기자로서의 경험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엔 뭔가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고. 출발 전날 수집해둔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한중간의 문화 갈등, 온라인상의 논쟁, 역사적 오해와 주장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서사가 있는 것일까? 짐을 꾸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야겠다고. 그것이 진짜 저널리스트의 자세니까요.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안내되었죠. 배타적 민족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첫인상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 차창밖 풍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푸른 산이 공존하는 모습, 영국과는 분명 다른 풍경인데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김 교수라는 한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국제관계학을 가르친다는 그는 제 방문 목적을 듣고 말했어요. 아, 그 논쟁 말씀이시군요. 외국 언론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선 한국이 문화소유권을 지나치게 주장한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라 씨, 만약 누군가 당신 이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말이 단순하면서도 깊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그 속에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관광객용 이벤트인 줄 알았습니다. 왜 한복을 입으셨어요? 한 20대 여성에게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느낌이 멋지잖아요.
억지로 강요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경복궁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앞에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왜 한복을 입으셨어요? 프랑스에서 온 커플은 웃으며 말했죠. 정말 아름다워서요.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 말은 제가 기존에 가졌던 한국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복과 관련된 유물과 기록들은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갔고 학예사의 설명은 제 무지를 일깨웠죠. 고구려 벽화에도 현대 한복의 원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기본적인 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학생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 문화에 자부심을 느껴요. 하지만 왜 우리는 계속 증명해야 하죠?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하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문화를 증명하려 할까요? 이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죠. 이 나라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저 주장이 아닌 정체성을 지키려는 절박한 외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더 깊이,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다고.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울산을 선택했습니다. 산업화의 뿌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지금의 정체성도 온전히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하는 길, 정확하고 빠른 속도에 놀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다시금 생각했죠. 이 나라가 불과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에 놓여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울산에 도착하자 현대중공업의 김태준 홍보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1970년대 초반 이곳은 한적한 어촌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우리도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죠. 당시 한국은 배를 만들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세계 1위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40년 넘게 용접공으로 일해온 김영수 반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어요. 평생을 쇳덩이와 씨름한 증거였죠. 처음에는 외국 기술자들이 저희를 무시했어요. 이 배는 절대 떠오르지 않을 거지라고 비웃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실수란 용납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나라 전체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런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견디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성공해야만 했어요. 저희 세대는 모두 가난했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세계 최고가 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어요. 울산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저는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또 다른 상징, 포스코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포항제철소의 첫인상은 압도적인 규모와 정밀함이었습니다. 1968년 착공 당시만 해도 이곳은 그저 갯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성장했죠. 퇴직 기술자 이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포스코 1세대 직원으로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다고 했어요. 처음 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때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에서 제철소는 실패할 거지라며 융자를 거부했어요. 외국 기술자들은 한국인들은 절대 철강을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의 리더십이 대단했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신념으로 모든 직원을 단결시켰어요. 매일 밤 기술 세미나를 열고 문제가 생기면 전 직원이 달라붙어 해결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현장이었죠. 그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최초의 고로 용광로가 가동되던 순간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가득했죠. 현장에서 만난 교대 근무 중인 김동철 도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포스코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만든 철강으로 배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생산되고 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있죠. 우리 모두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세계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증명해야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의 한국인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강박적으로 우리 것을 주장하는 건 우리가 잃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문화도 자존심도 다 잃어봤기에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남다른 겁니다. 울산과 포항에서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제야 한국인의 정체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증명의 역사,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는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김치, 한복, 태권도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그토록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이번에는 그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첫 방문지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이곳은 한국 역사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었죠. 안내를 맡은 김민정 학예사는 저를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간 여행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청자들을 보세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중국의 도자기와는 확연히 다른 색과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왔죠. 조선시대 의복 전시관에서 본 한복의 우아한 곡선과 색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풍속화에는 이미 현대 한복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한복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옷입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그 기본 정신과 형태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복이 자기들의 전통 의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역사적 사실은 어떤가요? 김 학예사는 탄식하듯 말했어요. 그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복식 변천사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고구려 고분덕화에서 이미 한복의 원형이 확인되고 있어요. 당시 중국 한족의 의복과는 명확히 다른 형태였죠. 한복의 독특한 베레선과 동정, 기세 형태는 중국 의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녀는 역사적 자료들을 더 보여주었어요.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동북공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와 맞물려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자기들 것으로 주장하는 거죠. K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더욱 노골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는 문화 패권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김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런던 미디어 포럼에서 들었던 중국계 기자의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방문지는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고문원 연구실의 박정윤 연구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것은 1809년에 작성된 임원심육지라는 백과사전입니다. 여기에 김치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 케이스 너머로 본 고서에는 분명히 오늘날의 김치와 유사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책 외에도 수많은 조선시대 문헌에 김치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식문화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김치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박 연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것은 순전히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이죠.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갑자기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파오차이는 분명 김치와는 다른 음식입니다. 발효 방식, 재료, 만 모두가 달라요. 하지만 한국 식품의 세계적 인기를 얻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는 2004년에 출판된 중국과 한국의 전통음식 비교 연구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국 학자들조차 김치와 파오차이는 다른 음식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이런 학술적 증거가 있음에도 최근 들어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 문화적 패권을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 방문지는 강남에 위치한 국기원이었습니다. 태권도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태권도 구단 이영준 관장을 만났어요. 하얀 도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죠.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에 뿌리를 두고 있죠. 고구려 고분덕화에서 발견된 무예 동작들이 오늘날 태권도의 기본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는 태권도의 역사를 설명하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했어요. 일제시대에는 우리 무예를 연마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몰래 연습해야 했죠. 해방 후에야 우리는 태권도를 정립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중국에서는 태권도가 중국 무술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장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중국 무술과 한국 무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교류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태권도는 분명히 한국적 정신과 철학, 그리고 신체 구조에 맞게 발전한 독자적인 무예입니다. 중국이 태권도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대국의 문화적 패권주의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모든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라는 생각 때문이죠. 또한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성공하자 그 경제적 가치를 탐내는 것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올림픽 정식 종목, 이런 국제적 인정이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습장에서는 어린 학생들부터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함께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과 한상우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 문화의 여러 측면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한 교수는 깊은 통찰력으로 답했어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을 중화라하여 주변국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과거 조공체제에서 중국이 문화적 중심이었기에 주변국 문화도 모두 중국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한류의 세계적 성공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프로젝트의 연장선입니다.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왜곡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학술적, 체계적 반박이 필요해요. 문화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들었던 한국이 문화를 훔친다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깨달았어요. 오히려 한국은 빼앗기고 왜곡되었던 자신의 문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는 그 문화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정체성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 사회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자신의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 걸까요? 그 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았어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곳은 한국의 현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연구개발팀 책임자인 박지원 박사가 저를 맞이했죠. 그는 20년 넘게 반도체 연구에 매진해온 전문가였어요. 우리는 늘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어요. 왜 그런 압박을 느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사람뿐이죠.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당했던 식민 지배, 그리고 이후의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어야 했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들을 목격했죠. 젊은 연구원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 이영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쉬면 중국이 따라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기술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졌지만 이제는 바짝 추격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노량진의 고시촌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이곳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좁은 고시원에서 3년째 행정고시를 준비 중인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인 방에서 하루 16시간씩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켰으니 저희가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책임감을 느꼈죠. 근처에서 40년간 고시생들을 지켜봐온 스터디 카페의 관리인 조한영 씨를 만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불쌍해요.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에요. 저녁에는 강남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들을 만날 수 있었죠.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문득 한 방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계시는 90세 최영자 할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경제 뉴스에서 외환보유고 증가에 관한 소식이 나오자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죠.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주섬주섬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와 금팔찌, 그리고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에 나머지는 다 냈는데 이것들만 남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1997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라가 부도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일본 식민지도 겪고 6.25 전쟁도 겪었지만 내가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힘이라도 있었지. 하지만 IMF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금반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하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이건 위급할 때 쓰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그런 때더라고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그러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은행으로 달려갔죠. 눈물이 할머니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행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할머니부터 중학생까지 모두가 자기가 가진 금을 들고 있었죠. 평생 모은 금덩이를 내놓는 할아버지, 결혼반지를 뺀 새댁, 돌반지를 가져온 어머니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할머니는 작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라 망할까봐 맡긴 거예요. 우리 세대는 나라를 잃어봤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라에 바쳤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은 평생 일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 손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기여하셨던 것입니다. IMF는 3년 만에 극복했다고 하던데 그건 바로 이런 분들 덕분이었군요. 제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요양원 원장 박성철 씨가 다가왔어요. 최할머니뿐 아니라 이곳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세요. IMF 때 금모으기, 외채상환 운동. 이분들은 한국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가난과 독재, IMF 위기까지 모두 겪으셨죠. 일제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한 노인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문화가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닌 빼앗길 뻔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왕 리밍의 발언으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의 문화 지키기는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 애쓰는지, 그 내면의 아픔과 강인함을 말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가 이룬 기적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고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했어요. 수많은 인터뷰 영상, 역사적 자료, 문화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며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죠. 한국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런던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편집 작업을 마치며 저는 이 작품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BBC 경영진에게 처음 선보였을 때 반응은 예상외로 냉담했죠. 한 간부는 너무 한국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가라고 우려했고, 다른 이는 영국 시청자들이 과연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라고 설득했죠. 결국 몇 차례 회의 끝에 프라임타임이 아닌 심야 시간대에 방영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제작진 사이에서는 묻혀버릴 다큐멘터리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영 결과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어요. 심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리얼코리아가 트렌드에 올랐고
BBC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죠. 한국에 대한 나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투쟁해왔는지 몰랐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상처가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의 식민 지배 경험이 있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공감이 컸어요.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출신 시청자들은 한국인의 경험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출신 시청자 라지브의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체성을 빼앗겼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예상치 못한 성공에 BBC 경영진도 놀랐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간부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며 인정했고 곧 프라임타임의 재방송이 결정되었습니다. BBC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 축하의 말을 전했죠. 사라, 당신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저널리즘입니다. 프라임타임 재방송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다큐멘터리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 방송국으로 수출되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중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정부의 검열로 인해 공식적으로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다큐멘터리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등장했고 자국 정부의 문화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나타났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토론토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고의 사회문화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고 저는 올해의 기자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어요. 방영 후 저는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았죠.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결코 이기적인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에요. 세계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서든 K-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덕분입니다. 그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죠. 이제 저는 한국을 문화를 훔치는 나라가 아닌 빼앗긴 문화를 되찾은 나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도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이라 믿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